제가 뭐 저게 프로폴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만 저게 왜 프로폴이 있습니다만 대구경북연구원 본부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2007년도에 대구 경북연구원에 전체경구관으로 가가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경희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미국 워싱턴 대학 교원 교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 경제학회 회장님, 또 한국경제통상학부 부회장님을 역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정책 자문위원으로 지금 계시고 지금 현재 경제 관련해서 이충근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여행 정보와 먹거리, 경제 상식과 시사 정보에 대해서 아마 이충근 박사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많은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학생들이 좀 수강 인원 오늘 왜 일찍하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시간 관계상 이충근 박사님을 일단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충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사랑, 나라사랑 아카데미의 주인호 학장님, 그 다음에 수성문화대학의 심상철 학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 와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 발전 방안,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주요국의 국가 실패 사례로 흔히들 여러 정치인들이 국가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이 꼽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 실패 또는 더 경제학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정부 실패 사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적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정부 실패의 의의와 원인, 베네수엘라의 국가 실패 사례, 아르헨티나의 국가 실패 사례, 그 다음에 매점만 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을 잘못 실패하는 경우에 시장 실패 내지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게 되고 망국적으로 또 잘못하면은 국가가 망국의 길로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존 자원은 많지만은 남미에서 정부 실패로 국가 전망 위기에 있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과 교훈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채무는 한 나라의 국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은 외환 위기를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또 구조 조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1997년 말에 외환 위기를 당했죠. 그때 많은 대기업들이 쓰러지고 이렇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되는데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망하는 데는 불과 20년도 채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실패 사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두 국가의 사례를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 실패를 경제학적 의미로 보면 이제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 마켓 페일유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 자본주의의 장점은 시장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격 기구죠. 가격 기구.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저절로 효율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서문시장에는 수만 개의 상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거의 수만 개 제품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또는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이다. 했죠. 가격. 그걸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어떤 제품이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가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많이 남는다. 많이 남으면 뭡니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생산량은 저절로 이렇게 줄이고 만약에 어떤 제품이 품절이다. 품절이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뭡니까? 기업가들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요 공급량, 균형 수급량을 결정하는 게 자본주의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실패가 야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장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부분, 그걸 이제 시장 실패가 야기되는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장 실패는 이제 공공재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를 공공재, 퍼블릭 굿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재화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나 국방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국방의 혜택은 한 사람이 소비하던 대한민국 100만 명이 하던 대구 경북 사람 500만 명이 하던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소비하던 경합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유제는 사적 제한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은 공공재는 배제하기 어렵다. 그걸 비배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사적제는 돈을 내면은 팔고 돈 안 내면은 안 팔면 됩니다. 그죠? 돈 안 내는 사람은 바로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그게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의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국방의 혜택을 또는 치안의 혜택을 경찰, 치안, 범죄로부터의 혜택을 그 집만 빼놓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 비배제하기 어렵다. 그래 비배제성의 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는 모든 나라가 시장경제 체제의 한 자본주의 하에서도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또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공공재 문제. 그래서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경제활동을 자유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고,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실패 분야에 대해서 모든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그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잘못되는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의 정부의 실패죠. 그러나 제가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는 정부의 실패라고 하지만 보다 더 쉬운 표현으로 국가 실패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나는가? 자본주의는 서문시장에 수백만 개의 제품을 공급하는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장 실패가 나는 분야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 실패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 생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절로 독과점이 생깁니다. 독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독과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도 자본주의 국가 하에서도 다 이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의 경우도 시장의 실패가 야기되는 경우입니다. 외부 효과는 뭐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이렇게 구분되는데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는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혜택을 주었으면 혜택의 보상을 받아야 되고 피해를 주었으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야를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보다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외부 불경제의 경우가 한 예는 공장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그건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왜냐하면 어떤 개인 기업이 폐수를 흘러보내면은 자기네는 폐수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됐지만 그게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 생태계가 파괴된다면은 국가나 대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단 말이죠. 개인이 흘러보내는 폐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게 모이면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정부가 개입해서 폐수 방류 업체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분야. 내가 빨리 하다 보니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의 불공평 문제. 자본주의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됩니다. 지절로 가만히 놔두면 잘 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득 분배. 그래 가만히 놔두면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월급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죠? 이래 한다.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정부와 불확실성 문제. 만약에 이제 소득분기점이 50년이나 이래 되는 사업, 이래 들어서 고속도로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하는 데는 만약에 민간업체에게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40~50년 후에 소득분기점이 되는데 40~50년 후부터 네가 돈 먹으라 이래 되면은 고속도로 건설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40~50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올 기업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댐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가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5개 분야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정부 실패가 야기되고 국가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제학적 의미의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정치인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주요국의 외환위기 사례를 보면 1997년 말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많은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전하는과 마찬가지로 대우, 기아, 쌍용, 한보그룹, 혜택그룹, 극동그룹, 신동아그룹, 우방친구 그룹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권사 은행도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뼈아픈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2008년에 전 세계의 미국 그 위먼 브라더사의 파산에 이어가지고 전 세계 금융위기가 또 한 번 닥쳐가지고 금융위기가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초에 남유럽의 재정위기 재정을 막 써가지고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 일명 이제 픽스 국가들이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들 나라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위기를 당했는데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유럽은 그 유로피안 거기에 그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유럽 다른 나라의 유럽 중앙은행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구조조정을 못하겠다 하겠다 막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됐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그래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가 살아나는 이유는 관광업이 호황을 보여가지고 다소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 그 경제 상태가 크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MF가 최근 예측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꾸 국가 부채 비율이라 하는데 그건 주로 일반 정부 부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 D1이 있고 일반 정부 부채 D2, 그 다음에 공공부문 부채 D3, 또 강의 국가 부채 D4 이렇게 D1, D2, D3, D4 4개로 구분되는데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다가 플러스 공기업의 부채, 정부 관련 기관의 부채를 합치는 것을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정부 부채를 보면 최근에 자료입니다. 일본이 23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이 122%, 그리스 142, 이태리 137, 중국 96.3, 한국 54.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어요. 54.5%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본도 기축통화국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외환이 부족해도 일본 돈하고 미국 돈하고 마음대로 PR이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예외적인 국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뭐 자기네가 돈 찍어야 되니까 달라니까. 그 다음에 나토, 유로존 국가도 거의 다 선진국, 미국하고 달러하고 어느 정도 유로화는 달러화 수준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유럽의 네 나라, 방금 이야기한 이들 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고 위험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의 상태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정식 이름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입니다. 볼리바르라 하는 것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화폐 이름도 볼리바르인데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독립의 영웅입니다. 독립 영웅.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가지고 화폐 이름도 볼리바르라고 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간단하게 망했는 이유를 적어놨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표리전 정책에 의해서 망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석유 산업의 국유화,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의 표표리적 정책. 그래서 차베스가 1900년대 말에 들어서 가지고 정치를 쭉 했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후임으로는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좌파 정권이 쭉 해가졌어요. 쭉 베네수엘라는. 그런데 2015년 총선에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또 바뀌지 않고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표표리즘 정책을 계속 꾸준하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국가가 위험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부정선거의 만연, 미국과 대립으로 해서 국제정권 이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거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많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1차 세계대전으로 영향으로 석유 시추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서 17년에 유전들이 발견되었고 1922년부터 석유를 10만 배를 생산함으로써 산유국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는 세계 두 번째의 석유 수출국, 매장량은 3천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매장량은 베네수엘라가 제일 높습니다. 2위가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50년대에는 석유에 의해서 부유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국민 소득이 7,424달러로 세계 4위였습니다. 세계 4위. 그래서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다.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도 높아서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70년대에는. 그 다음에 제1, 2차 석유파동이 1974년, 74년하고 1978년, 79년에 제1, 2차 오일 쇼크가 이라크 전쟁에 의해서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차 오일 쇼크가 78년도, 79년도에 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막 뛰었습니다. 한 5배, 6배. 이래 뛰니까 뭡니까? 당연히 베네수엘라 나라도 수입이 막 들어왔겠죠, 돈이. 그런데 그 들어왔는 돈을 가지고 효율적인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산업을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데 투자했으면 괜찮은데, 차베스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위주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공짜로 주니까 못 사는 빈민층은 좋아하죠. 막 차베스 잘한다. 막 이래. 그래서 어느 정도 빈민층을 해소했는 것은 기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게 석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80년 이후에는 석유 가격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떨어지고, 특히 이제 1981년 이후에는 멕시코도 유전이 발견이 되고, 미국에 또 세일가스가 발견되니까 유가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수입이 반토막 나니까 이게 좀 하락의 페달을 밟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을 벗어나기를 한번 맞들인 국민들은, 빈민층 국민들은 그것을 주지 않아도 또 싫어하게 되고 계속 탈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 외채는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8년 후고 차베스 전 대통령으로부터, 차베스도 원래는 군사적으로 쿠데타에 의해서 했는 사람인데, 현재도 니콜라 마두로인데 차베스 정권하고 같은 모습을 밟고 있는 사람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좌파 정권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 됐고, 2016년 총선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지만 정책은 그대로 해가지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사회주의 정부는 세금 없는 나라, 복지 천국, 반미 정책을 부르짖으며 빠른 속도로 국가를 망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3,008억 배럴,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사우디, 3위가 캐나다, 4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리비아, 미국 순으로 석유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도 2018년, 17년 이후에 급격하게 또 떨어졌습니다. 또 정유시설도 신창 내려가지고. 그래서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고지만 포퓰리즘에 하는 빠지는 국가는 헤어나기가 어렵다. 기타 공업화 시설도 거의 구축하지도 않고 다 수입해서 쓰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국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로 번 돈이 많다 보니까 물자의 대부분을 또 수입에 의해서 충당했단 말이죠. 수입에 의해서 충당하니까 자기 나라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차베스 정권은 석유 관련 산업조차 국유화를 했습니다. 국유화. 그러니까 과거 하루에 300만 배럴에 육박하던 생산량을 2018년에는 14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유화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통제하기는 쉽지만은 그래도 또 부정부패가 많이 싹트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부패가 싹트게 되고 이 생산성 향상이 올라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죠? 감변단체의 사장이 또 사장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 운영도 엉망이고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베스 정권은 국영상정, 주택 제공, 보조금과 같은 매우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극빈층들의 생활 수준은 확실히 나아졌지만 차베스의 민병대까지 자처하는 지지층이 또 생겼단 말이죠. 못 사는 사람들 지지층이.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전체 성장 동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인기 영합의 표표비전적 사회주의 제도 도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고 차베스 정권은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생식필품들의 가격을 국가에서 책정해서 강제로 물가를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정부가 강제로 억제하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 정부가 풀어놨을 때 또 물가가 확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 같은 것도 가급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개입하지 마라. 가격 기능에 맡겨놔라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뭐냐?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생산수단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는 거기다가 플러스 소비재 배급까지도 국가에서 해주는 게 공산주의인데 또 사회주의는 급격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 공산주의는 급진적인 좌파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경제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문시장에 가면 수천만 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산당원들이 앉아가지고 100명이 앉아가지고 1년에 몇 개를 생산하고 몇 개를 배급할 거냐 이래 해서는 효율적으로 그걸 맞추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시장 이렇게 맡겨놔야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망했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고 그래 북한의 공산 사회주의 쿠바의 사회주의도 망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 자본주의 장점을 따라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력 사료의 국유화 그 다음에 각종 가격 통제, 외환 통제, 환율도 막 통제하고 막 이래 나간다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도 2006년에 15만 대까지 자동차를 조립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2016년에는 285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는 또 크게 더 조립될 수도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산업 붕괴로 자동차 조립 신규 생산은 거의 전무하고 2016년 이후 조립했는 자동차 개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2006년에 15만 대까지 자동차를 조립했지만 요즘에는 아예 못한다 이런 얘기죠. 망해가지고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공산품이 거의 발전하지 못했죠.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 통제를 하고 규제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함으로 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 시장이 왜곡됩니다. 이게 것이죠. 그래서 표표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를 표표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한 인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정책이 표표기점입니다. 근데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민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자. 내가 뭐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제프도 돈을 너무 많이 푼 것 같아요. 왜냐? 뭐 자기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번에 30조 추경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15만원에서 52만원까지 증액하는데 하여튼 전 국민은 뭐 25만원 거의 다 증액합니다. 처음에 10만원 주고 나중에 2차 추경해가지고 15만원 줘가지고 4,290만 명한테는 2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최하 극빈층이라든가 최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 4,500명이나 이런 분들하고 농민들한테는 또 2만원을 더 줘가지고 50만원에서 농민들 못 사는 사람한테는 52만원까지 주겠다 하는 게 이제 확정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민주당 돈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 세금입니다. 그게 국가 세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30조를 추경하면 당장 20조를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채는 보통 만기가 30년에서 50년입니다. 그래서 최근 발행하는 걸 내가 국채 기획재정국권을 보니까
뭐 몇 달 전에 했는 거는 작년에 했는 거는 50년 만기입니다. 그럼 50년 후에 만기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갚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아마 내가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도 아마 길게는 50년, 짧게는 아마 40년. 그래 되면은 40, 50년 후에는 다 갚아줘야 되죠. 누가 갚아주느냐? 지금 10대, 20대가 갚아야 되죠. 그때 되면 60, 70대가 되니까 갚아줘야 되죠. 그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공짜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공짜 돈을 좋아하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글도 많이 썼는데 그걸 줄 것 같으면은 한 국민의 아주 못 사는 분들 한 20% 30% 전에서 주는 것이 더 안 맞겠느냐. 뭐 대기업 사장들 뭐 그런 사람들 조막 뭐 푼돈이지 뭐 돈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 모든 국민한테 줄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정부도 너무 참 돈을 많이 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국가 부채가 그 일반 정부 부채 D2로 보면 54.5%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평균은 지금 100%, 선진국이 100%, 그 다음에 그 비기축통화국,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국 돈하고 달러가 그대로 교환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뭡니까? IMF에 구제금융을 해서 또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평균 정부 부채 비율이 평균이 지금 70%입니다. 근데 70% 넘어가면은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 55%인데 앞으로 내가 보면은 한 5년 지나면 아마 70% 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 부채를 경계하는 이유도 우리나라는 영속하단 말입니다. 이재명 5년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도 재정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력을.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를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데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좀 나아졌습니다만 하여튼 정부가 돈 부주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부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정부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한번 망가지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고 자기 일자리도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해외 이민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인구도 계속 줄고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똑똑한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은 나가고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진다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또 많이 뛰고 돈 가치는 하나도 없어지고 돈을 가지고 재기차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래 되니까 석유 산업을 국가에 맡기면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싹 되게 됩니다.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가급적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 실패가 야기되는 그 부분하고 몇 개 부분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공개 경쟁을 시켜줘야 됩니다.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가고 망하는 기업은 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가려면 뭐 망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해이해지고 임원진들도 부정부패 싹 뜨고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 이래 된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 되는데 그래서 부채 그것도 부패 지수도 이렇게 과거에는 좀 낮았는데 지금은 179개 국가 중에서 176위로 부패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고 차베스 정치권 이후에 그의 고향인 바리나스주 주지사 자리는 차베스의 아버지가 1998년에서 2008년까지 형이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동생이 2017년 지금까지 주지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생이 또 직구직 3번이나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차베스주의자가 정확한 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집권하고 나서 2004년에 대법관 수를 12명을 32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 12명을 증가시켰죠. 12명을 차베스가 지가 대통령한테 증가시키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해놓으니까
대법관 뭐 반 이상이 자기 편이니까 부정선거 그래가 다 기각. 부정선거 의혹에도 기각. 모든 게 기각. 그래 자기 동생 그것도 고발해도 기각.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엉망이 된다 이거죠. 국가 엉망이 돼. 그래서 이렇게 부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2015년 총선에서 마두로 정권이 패배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러나 이제 또 2016년 5월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뒤가 또 장악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고 이러다 보니 차베스 정권하고 마두로 정권이 계속 표필적 정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위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돈 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2018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65,374%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5%가 올라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 10% 올라가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래 되는데 베네수엘라는 2018년에 65,374%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 가치가 뭐 하나도 없는 거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는 19,906%, 2020년에는 2,355%, 그 다음에 2023년 337%, 작년에는 49%, 올해는 한 IMF 전망치를 내가 찾아가서 보니까 한 180에서 200% 정도 물가가 오를 것이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 가치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돈이 하나의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종이 조각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래 되고 이제 작년 7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했는데 니콜라스 마두로와 무소속의 곤잘레스가 경합했는데 이것도 또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서방측, 나토 서방측에서 이제 출구 조사를 해보니까 야당이 65%를 이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베네수엘라 중앙선관위는 그 마두로가 53%를 이기고 야당이 47% 전된 걸 발표해가지고 대통령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대통령이 이래 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마두로니까 마두로가 아직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방 측에 미국이나 나토나 자유애국 국가에서는 그 곤잘레스가 대통령이 맞다 하고 지지하고 있고 북한이나 쿠바나 이란이나 이런 좌파 정권 나라에서는 마두로가 맞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국가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마두로가 이겼다 53%로 이겼다 하니까 마두로가 계속 지금 잡고 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그 확실하게 난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그 부정선거 사전선거에서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난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차베스 정권이 장악을 하니까 대법원에 가도 다 기각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뉘앙스가 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그 미국에 또 고립하는 미국에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이래 되다 보니 또 베네수엘라는 더욱더 고립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경제 성장률도 뭐 2016년에 마이너스 17%, 2018년에 마이너스 19.7%, 2019년에 마이너스 27%, 2020년에 30% 마이너스.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반등을 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4%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2018년 8월에 자국 통화 본리 발언을 10만 분의 1로 평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가 그 화폐 계획을 단행했어요. 평가 절창시켰는데도 아직까지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가 한번 사진을 해봤는데 베네수엘라 볼리베르 그 화폐를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다. 길거리에서 그래. 돈 가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나도. 그래서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인정받는 수는 달러가 주축 통화로서 대부분 큰 거래에는 거래가 되고 있다 합니다. 어떤 게는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사과 한 개를 사는데 뭐 트럭으로 뭐 리아까지 돈을 끌고 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가치가 없으니까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다 이런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환율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 한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이렇게 평가 절하가 되었다 하는 것이 도표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경제 성장률 여기 이제 IMF 통계 지난 4월에 발표된 통계도 17, 18, 19, 20년 마이너스 이렇게 27%, 30%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2022, 23, 24년은 그래도 플러스가 있는데 원체 나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또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 여기 한번 해봤습니다만 2018년에 65,374%, 19년에 19,900%, 2020년에 2,395%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더 많이 하락하면 끝이 없지만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는 그럼 어떤 사례인가? 아르헨티나도 과거에는 잘 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1914년에 지하철이 개통되었습니다. 일본은 1927년에 처음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2010년대에는 일본보다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가 왜 저렇게 되었느냐? 저 나라도 마찬가지로 표퓰리즘적 정책에 의해서 그래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부대다.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하고 다른 정치 선택은 뭐냐면은 베네수엘라는 26년간 계속 좌파 정권이 잡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좌파가 잡고 그 다음에 우파가 잡고 좌파가 잡고 우파가 잡고 좌파 우파 이래 됐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망가진 경제가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개혁을 해도 잘 안 된다 하는 사례를 보여준 나라가 아르헨티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아르헨티나는 약 100년 전인 191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이게 살았단 말이죠. 5대 부국이었습니다. 이 당시 1910년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도 지하철이 개통된 게 19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도쿄의 지하철은 1927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만큼 잘 살았다. 1910년대, 20년대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부터 이게 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1957년에 IMF에 가입했는데 작년까지 23번이나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001년하고 2014년에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디폴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표퓰리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는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선에서 정부의 기축정책과 경제난에 지친 국민들이 다시 좌파 패론주의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를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4년 후에 2023년에는 자유애국 우파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의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파가 잡아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도 한 번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아르헨티나 경제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퓰리즘 정책은 또 국가 부채가 채무가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가기가 어렵다 하는 이유는 국사회복지비를 한번 주다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갈 줄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글을 많이 써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면 곤란하다. 장애를 생각해서 10대, 20대 미래 세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문재인 정권 시절 그 폴리패스 교수들이 뭐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가 돈을 풀어가지고 나중에 경기가 좋으면 세금으로 그다 들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옹호하는 학자가 몇 명 좀 있었는데 그래 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이 하니까 또 내가 이제 유튜브 방송 이충건 교수 방송을 내가 운영 중인데 저한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 하루에 수백 명이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가 이래 해보니까 나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명 또 중국 애들이 또 붙는 것이 좀 아니겠느냐.
우마우당이라고 중국 댓글 부대, 걔들하고 물론 또 뭐 이 문재인 정권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폴리페스가 그래 주장했는 게 난 잘못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전 세계 국가 부채를 분석을 해보면, 저는 한 5년만 분석을 해봤는데 한 번 올라가는 국가 부채는 떨어질 줄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한 나라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했는데 중단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중단하면 그 혜택 받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 못하겠다 하면 누가 그 사람 그 정도 찍을 줄 사람은 없죠. 다음에 바로 대선에서 그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비를 한 주면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한번 올라가면은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표준적인 정책에 의해서 가장 좋은 공무원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공무원 수를 뭐 230만 명인 것을 390만 명으로 늘리니까, 그래 연금 수급자가 또 36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은데 이걸 무조건 적절하게 최저한으로 유지해야 되지, 이걸 만약에 너무 많이 늘어주면은 그게 또 재정 부담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옛날에 제가 잘못 정책을 해는 것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그게 난 잘못됐다 했는데, 뭐 공무원 수를 늘리면 뭐 취직하는 건 좋죠. 학생들을 막 이렇게 뽑아주고 못 사는 애들 취직하는 건 좋은데 국가 재정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가가 또 이래 되다 보니 돈을 많이 풀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재정을 늘리고 국가연금을 푸니까 물가가 또 크게 올라서 2023년에 183.5%가 올랐고 2024년 작년에 물가가 아르헨티나가 219.9%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4%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4, 5%만 올라가도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데 뭐 200%, 100% 이상, 180% 이렇게 올라가면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뭐 통계까지도 씁니다. 통계까지도. 물가가 100% 올랐어도 정부 발표는 뭐 한 50%, 60% 이래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은 또 외국 통계기관은 믿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긴축 재정 정책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 하니까 또 이제 긴축 정책을 시작하다 보면은 또 경기가 죽고 경기가 잘 안 되니까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래 되니까 또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래 되다 보니까는 1976년에 또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한번 경제를 뭐 효율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한번 육성시켜보자 이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종합공급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실시했단 말이죠. 주로 자본이 수입 자유화 정책을 너무 빨리 그걸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채, 국가 부채, 외채가 1975년 78억 달러에서 83년에는 450달러까지 외채가 급격하게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 되다 보니 이제 군사정권은 또 노동법 개정하고 노조 탄압,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 문재인 정권이 했는 거하고 반대를 했는 겁니다. 노동법도 해서 대모 못하게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권은 막 크게 많이 올려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오히려 떨어뜨리다 말이에요. 떨어뜨리니까 국민 삶은 또 어렵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또 빈곤율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래 했는데도 경제는 안 살아나가니까 또 국민들은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 되니까 군사 정권에 국민들이 저항을 했고 데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군사 정권이 실패했는 건 뭐냐면은 1982년에 영국 포털랜드 전쟁을 했어요. 군사 정권이 자기 나라 옛날에 땅을 찾기 위해서 영국과 포털랜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쪽 아르헨티나 이쪽 지역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영국이 올바로 못 들어올 것이다 이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대처 수장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대로 막 이래 또 아르헨티나를 공격해가지고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승리하니까 군사 정권이 이제
완전히 실패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선거에서 망하고 그래서 민정이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좌파 정권이 잡게 되고 이래서 왔다 갔다 했는 거죠. 그래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일반 정부 부채 비율 D2를 보면은 2017년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57%, 19년에 90%, 20년에 104%, 올해가 한 국가 부채 비율이 157.8%니까 아르헨티나도 비기축 통화국입니다. 비기축 통화국은 지금 평균이 70%인데 아르헨티나는 일반 정부 부채, 국가 부채 비율이 157%에서 또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22년, 25년에 IMF 지원을 받았고 또 올해 4월 12일에 밀레이 정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자꾸 빌리니. 그래서 어렵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베네수엘라보다는 공업화를 추진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데 물론 아르헨티나도 농업과 목축업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제1차 산업이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조업도 26.3%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1900년대에 들어서 농산물 가공에 출발한 아르헨티나의 제조업은 제1차 페론 정권 시기 1940년대부터 정부의 보호 아래 크게 발전했습니다. 공업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결과 현재는 대부분 소비재, 내구재와 함께 중공업 부분에서 철강, 선박,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베네수엘라보다는 영 낫습니다. 그죠? 공업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 경쟁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 팔린다 이거죠. 그래서 별로 효과가 많이 없다. 그래서 그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2020년에 마이너스 9.9, 2024년에 마이너스 1.7%로 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올해는 뭐 플러스 한 5%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외채와 정부 부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는 올라가고 외채는 자꾸 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2024년 3분기 이주 외채 총액이 약 2,827억 달러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다. 높은 외채, 정부 부채.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하고 농업과 목축업 위주의 산업 구조. 그게 또 문제다. 그래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를 이야기할 때 종속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 근대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남미에서 크게 유행하는 이론이 종속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뭐 그걸 주장하는 학자는 없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 남미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한다. 이래요. 그럼 종속 이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이제 종속되는 이 관계를 단절하면 된다. 즉 미국이나 선진국에 예속된 종속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선진국과 단절하고 자기 나라에서 가급적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자국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래 주장하는 학자가 쉽게 말해서 종속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속이론을 적용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 카스트로 정권. 카스트로가 군사 정권에 의해서 잡고 쿠바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쿠바 경제의 최고 생산은 플랜테이션 농장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이 4분의 3 GDP에 이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사탕수수 주민이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쿠바의 카스트로가 군사정권을 집권하고 나서 미국과 단절을 했습니다. 단절을.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발전하겠다. 이래 해서 이제 미국하고는 단절하고 이제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이래 발전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쿠바가 발전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 소련에 의존했는 경제가 됐지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종속이론이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종속이론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팔자. 한마디로 북한의 주체 사람과 같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 나라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이제 한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만 봐서는 안 되고 전 세계를 보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보고 생산을 하고 그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그냥 수입 대체 공파 전략을 하면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자 그러면 생산량도 적어지고 규모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또 뭐 그게 독과점이 됩니다. 독과점이 되니까 부정부패가 싹 뜨고 생산성은 안 늘어나고 이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속이론이 쇠퇴했는데 남미에서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다 대부분 그래서 그 남미가 발전을 못했고 이 반대 정책을 추진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수출 지향화 공파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죠? 한국, 이런 홍콩 이런 나라는 수출 지향적 공파 전략, 수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서 그게 성공했는 거죠. 수출 위주의 공파 전략은 자기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팔리니까 그 제품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다. 지금 홍콩은 뭐 중국에 편입됐지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종속이론이 쇠퇴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가 없어지고 또 환율도 올라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이래 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금리도 2022년 8월에 69.5%, 10월에 133%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금리가 은행 금리가 뭐 2 내지 3%, 133%니까 그죠? 돈 가치가 그만큼 또 페소 가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벽지 대신에 아르헨티나 지폐인 페소하고 벽지를 도배로 한다. 돈 가치가 하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 가치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5천 페소만 있었는데 2024년에 1만 페소, 2만 페소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거래하고 있는데 돈 가치가 없으니까 별로 이것도 화폐를 이렇게 해도 크게 아직 물가를 잡고 그런 것은 못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페소의 가치도 이렇게 100이 되고 한 11배 정도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환율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 페소와 가치가. 이건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면 내가 최근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18년, 19, 20년은 마이너스 성장, 21년, 22년은 플러스, 23, 24는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아르헨티나로 보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에 183, 2024년에 219, 2025년에 35.9% 이렇게 해서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야기 말씀드리면 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국가 실패, 정부 실패는 한 요인이라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잘 해야 된다. 국민들도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4년마다 4명씩 늘리겠다 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되면 차베스 정권이 옛날에 그 12명을 30명으로 늘리는데 사법부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지금 부정선거가 막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전선거에서는 의혹이 있다. 한교안 국무총리도 국무총리까지 지내는 사람이 그만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이제 투표관리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투표관리관이 매 우리 동사무소마다 사전선거를 다 합니다. 대구에도 수백 개가 있죠. 가서 물어보니까 투표관리관이 있어요. 그럼 투표관리관이 도장만 찍으면 그 투표소에서 투표에 있는 사람의 개수 몇 명 확실하게 알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서 찍어나오는 그 도장을 가지고 인쇄해서 다 나오니까 그 투표관리관
참 투표 참가인 수가 세리는 투표자 수와 실제 발표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리는 것만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적어도 투표관리관의 도장 정도는 찍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좀 인식을 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50년, 60년,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망하는 데는 20년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20년도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한번 올라가면 부채를 감소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전까지 국가부채가 우리나라 국가부채 D1을 보면 627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400조 원을 증가시켰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는 부채를 하나도 발행을 안 했는데도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자가 국가부채 이자가 옛날에는 10억 달러였는데 최근에는 25억 달러가 됩니다. 매년 이자만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만 이게 계속 더 증가한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대, 20대가 앞으로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는 이런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알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짜 이충국 박사님 명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일부러 돈 10만 원씩 내고 들으니까 오늘 진짜 아주 명강의 이런